자, 전세권은 좀 알게. 전세권이다. 근데 전세권은 사실 이게 설정 계약하고 이것도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등기해 주니까 땅주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등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잘 안 해줘요. 전세권은 사실은 다 임대차로 가잖아요. 임대차로 가지 전세권 잘 안 해줍니다. 등기 안 해주니까. 근데 이 전세권의 개념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고 있고 건물이 있다 했을 때 만약에 전세금을 지급해요. 1억을 지급하고 전세금 지급합니다. 아까 지상권, 지역권은 지료는 지급하고 이 규정이 없었죠. 그럼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합니다. 사용 수익하는 측면에서는 용익물권이야.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은 반환을 안 해줍니다. 반환을 안 해주면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 측면에서 이거는 담보 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성과 담보 물권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죠. 근데 이 제도가 왜 생겼냐면 원래 임대차는 월세단 말이에요. 월세 주는 거야.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건물이다. 그러면 임대차를 했다. 월세를 줘요. 차임을 줘야 돼요. 그럼 월세가 차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50만 원, 60만 원. 그러니까 이 월세 대신에 목돈이 있다. 목돈을 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목돈을 주었을 때 지금은 은행권 금리가 그 제로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80년대, 60년대 그때는 목돈을 은행에 이자가 많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목돈을 주어서 목돈에서 나오는 이자가 있잖아요. 그 이자를 차임을 충당하는 이렇게 충당했어요. 그래서 이때 요거를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이 채권적 전세라고 그랬어요. 채권적 전세. 전세는 전세인데 이건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채권적 전세. 목돈 주고 목돈으로 해서 나온 이자에 충당하는 게 채권적 전세예요. 채권적 전세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걸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하지 않았죠? 임대차 했는데 채권적 전세는. 이 채권적 전세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목돈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물권으로 등기를 해놓으면 경매에서 그 목적물에 우선 변제 받게끔 해놓은 게 물권입니다. 물권인데 요거는 등기해 준다는 측면에서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 전세는 여러분 이거 채권적 전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81년도 보면은 요 집 없는 서민의 목돈을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주임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져서 이때 등기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하고 이사 가면 대항할 수 있다.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끔 해놓습니다. 근데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 주택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않고 이처럼 목돈 주고 이 채권적 전세도 이 법에서 다루겠다. 이게 주택이라면. 그러니까 지금은 채권적 전세를 하고 등기하지 않고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사 가면 주임법이 이게 주택이라면 주임법이 적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권은 전세권은 극히 드문 얘기죠. 대충 알겠죠? 전세권. 자, 조문 봅시다. 303조가 있죠.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이죠. 전세금 지급이 요소입니다. 반드시 지급하고 목돈 줘야 돼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도에 또 찾아 사용 수익한다. 용익물권이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측면에서는 담보물권이죠.
그 다음에 농경지는 전세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판례 1번 보세요. 기출을 2번인데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소는 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전세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수수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야. 쭉 내려옵니다. 판례 3번. 판례 3번은 이게 전세권 설정해 놨어요. 근데 전세권 설정해 놨는데 이 집이 팔려버렸어. 그러면 이때 이 신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전세권자와 구소유자 간의 전세관계는 끝나버렸죠. 신소유자에게 이전하고 전세금 반환하면 역시 누가 부담한다? 신소유자가 부담합니다. 3번 나왔죠?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은 거기에 존속기간 중요하죠? 중요한 조문입니다. 거기에 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최장기 10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10년을 넘은 때는 10년으로 단축되죠. 그 다음에 2항은 최단기는 건물만 된다. 자, 여기에서 건물만 최단기 1년입니다. 이것도 시험제 가끔 나오는데 왜 건물만 최단기 1년이 됐느냐 보세요. 81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주택은 건물이잖아요. 주택은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거 최단기 1년으로 보장을 해줬어요. 근데 그 민법의 물건으로 전세권에서는 최단기 1년 규정이 없거든. 그래서 84년도에 요 주임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주택은 건물이잖아. 물건으로 올 때를 대비해서 주택은 건물이니까 1년으로 요과 형평을 맞췄어. 근데 지금은 89년도에 최단기가 2년이 돼서 주임법은. 그리고 지금까지 2년입니다. 민법은 손대지 않아서 그냥 1년으로 남는 거야. 최단기 1년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전세권 존속기간은 1년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합니다. 건물만 1년입니다. 사망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어. 그럼 갱신은 합의로 갱신하는 겁니다. 합의 갱신할 때는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을 넘지 못하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갱신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지상권은 갱신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건 갱신 청구가 안 되고 합의로 갱신하면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2항은 조심할 게 법정갱신입니다. 사항은 법정갱신입니다. 이 법정갱신은 뭐냐면 이것도 주임법에 보면은 주임법에 6조를 보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올려달라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인가로 본다는 법정갱신 규정이 있거든. 그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세권을 때도 전세권 이것과 형평 맞추기 위해서 주택은 건물이죠. 네? 그래서 법정갱신은 건물만 된 거야. 그래서 주임법과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으로 설정하러 봅니다. 그래서 법정갱신은 건물만 된 겁니다. 건물만.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나가달라 이 말이죠.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즉 전세금 올려주지 않으면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료한 때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 설정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여기 본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법정갱신이니까 187주간 물권 변동이니까 변경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출이죠. 판례가. 그러나 이 경우 전세 존속기간은 정함이 않는 거로 봅니다. 정함이 않는 거 보니까 언제든지 화살을 붙이고 소멸 통고할 수가 있어요. 정함이 없으면 소멸 통고 가능합니다. 6개월 지나면 소멸하죠. 자, 이 점은 중요하고 밑에 판례 4번이죠. 전세권의 법정갱신 즉 312조 사항은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므로 법정갱신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설정자나 제3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엄청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전세권을 등기하지 않아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는 제3자입니다. 제3자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는 거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304조 거기 타인의 토지에 그 304조는 26편인데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임차권을 설정해 줬어. 그럼 지상권 임차권자가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은 을 겁니다. 지상권 임차권자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힘드니까 병한테 전세권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을 소유를 목전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는 거야. 미쳐야 되니까 이 사람이 경매 청구하면 건물 소유권 취득할 때 지상권 임차권도 취득하겠죠. 철거당하지 않겠죠. 그게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권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는 거죠. 됐죠? 오른쪽에 305조는 보세요. 아까 법정지상권인데 법정지상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어요.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을 때 그리고 토지가 팔렸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야 철거하고 나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럴 때 전세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전세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죠. 그러다가 토지는 병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죠. 건물은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럴 때 건물 소유자가 땅 이용권이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305조 법정지상권.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건물 소유자야. 건물 소유자라면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죠. 뭐요?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죠. 근데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지. 시험 문제는 전세권자가 취득한다면 틀리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조문 보시면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때 대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대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대지만 산 사람이에요. 병이야. 병은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건물 소유자지. 시험 문제는 전세권자에게 그럼 틀려버립니다. 지상권 설정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서 법원이 정하죠. 전항의 즉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저 병이죠. 타인에게 대지를 임대하거나 목적으로 지상권 전세권 설정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310조입니다. 310조 보니까 거기에 전세권자가 개량하기 위해서 유익비 지출했어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자는 유익비 지출할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그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액이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모래시계 필요비와 유익비 청구권은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감청구권. 증감청구권은 참조로 보시고요. 경매청구권 318조입니다.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을 지체한 때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밑에 6번 판례는 뭐냐면 경매 청구할 수 있는데 이 10층 건물에 9층만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9층만.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할 때는 9층만 경매 청구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경매 신청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6번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됐습니다.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을 하고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경매 청구했을 때 다른 사람이 경매 청구해서 매각 대금에서 요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는 전부는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누군가가 경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경매 신청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거기에 28회 기출에 나왔는데 상린관계도 갖다 씁니다. 상린관계도 전세권자니까. 그래서 건물 전세권자와 임지 소유자 간의 상린관계가 준용되지 않는다 하면 틀립니다. 준용됩니다. 의무에서 309조가 나오죠. 전세권자는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되니까 필요비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315조입니다.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할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겠죠. 그 다음에 306조 처분의 제한입니다. 요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306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담보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존속기간 내에 타인에게 전전세 임대할 수 있죠. 그러나 설정행위로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하죠. 네? 자, 그러면 이 조문은 이제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 있고요.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을이 있다. 전세권을 우리가 1억을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럼 전세권은 저때 양도할 수 있고요. 임대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담보 제공. 근데 특약으로 이거 하지 말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양도,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양도, 담보 제공. 그럼 이게 이제 판례가, 기출 판례가 양도와 관련해서 보세요. 양도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이 양도되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도 같이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전세금 1억 반환 청구권하고 이 전세권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그래서 양도 시에는 원래 원칙이 안 돼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전세권은 분리가 안 돼요, 양도시. 근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예외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게 판례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등기업 소멸하죠, 판례가. 그러면 전세권 말소등기업 소멸합니다. 그럼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남죠? 그것만 분리양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존속 중이라도 전세 계약을 합의로 해지를 합니다. 합의로 해지한 전세 계약을 합의 해지해버려. 그러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있죠. 분리양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조건부로. 야, 한 2, 3개월 있으면 이 전세권이 끝나. 전세계약이 끝나. 네가 전세금 빼가라. 할 수 있죠. 이해가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전세권은 원래 분리양도가 안 되는데 세 가지 예외가 있어, 판례가. 존속기간 만료, 합의해지, 전세계약 합의해지,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죠.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은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야.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때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때 존속기간이 끝났다. 그럼 전세권은 말소등기업 소멸하죠? 그러면 이때 저당권도 소멸하니까, 그죠? 저당권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죠. 그러면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1억을 전세권자에게만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요 기간 만료 전에 1억에 압류를 했다면 받아낼 수 있죠. 압류 전에는 합의 을한테만 반환하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례죠. 거기 모래시계에 그 금지한 때는 양도 전대 못한다 할 때 전세 양도 금지 특약은 등기해야 대행할 수 있고요. 판례 7번이죠. 존속기간 내 한해서 전세권자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전세금 반환 채권만 원칙이 안 되죠.
존속기간 만료한 경우, 합의 해지한 경우, 장래 전세권이 소음이라는 경우에 그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발생할 조건으로 해서 세 가지가 나오죠.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다음 판례 8번입니다.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죠.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에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뭔 말이죠? 샌드위치 사건인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판례 9번 1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병입니다. 전세권자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정이 저당권자예요. 그럴 때 병이 경매 청구합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할까요? 누가 경매 청구하든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죠. 이게 말소기준 권리죠? 저당권이 무조건 소멸하잖아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단 말이에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니까 이게 소멸하니까 삭제되니까 다 소멸하고 매각 대금에서 1순위 배당받고 2순위 배당받고 3순위 배당받으면 되겠죠? 그죠?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에 이게 이 전세권을 싹 지우고 여기다가 임차인 주택 임차인인데 여기다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했다. 대항력을 갖췄다. 그럴 때 후순위 경매 청구했을 때 야 나가라. 못 나간다.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가 없어요. 왜? 누가 경매 청구하든 저당권 최선순위 위 저당권이 소멸하니까 다 소멸하는 거지. 대항할 수 없고 집 비워줘야 돼요. 하셨나요? 자,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순위, 2순위입니다. 그 순위가 아니고 2순위. 그 자를 2자로 바꾸세요. 못합니다.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 저당권은 모두 소멸합니다.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 순서에 의하죠. 그 다음에 이 307조는 전세권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해서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고요. 전전세는 다시 전세 놓는 거죠. 뭐 그냥 참조로 보세요. 넘기세요. 넘기시고 전세권은 소멸 사유가 있어요. 소멸 청구 통고 있습니다. 311조 보세요. 청구 사유인데 전세권자가 설정계약 목적물의 성질에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 지금 건물을 주거 목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했는데 개를 30마리 키워버려. 어떻게 되나요? 개 30마리 키워버리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은 소멸 청구해버립니다. 소멸 청구하면 말소 등기 없이 즉시 소멸하죠. 그러면 개들이 개판 쳤잖아요. 그러면 원상 회복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소멸 청구합니다. 소멸 청구하면 즉시 소멸합니다. 전항의 경우에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원상 회복하라.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 통고가 있어요. 소멸 통고는 전세권이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밑줄이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러면 소멸 통고제도는 통고제도는 통고하고 6개월 있다 소멸하는 이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죠. 네? 근데 기출 보면 모래시계 작년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리죠? 통고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 소멸하는 거죠. 에?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 기출. 자, 소멸의 효과에서 그 314조는 참조로 보시고 10번 판례 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조문을 한번 봅시다. 판례. 주인법상 임차인으로서 주인은 이 주택에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이 사람이 또 전세권도 이렇게 등기를 해놨어요. 확실하게 해놨죠.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함께 가지고 있는 자, 전세권자의 주에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중 임차인으로 지위해서 경매번호에 배당 요구해서 또 임차인도 이게 확정일자까지는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배당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어요. 근데 이게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가 의제되는 거 아닙니다.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는 전세권자의 주의로서 배당 요구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중 경매번호에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배당 요구하지 않는 전세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가 있는 거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두 개는 더블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거를 배당 요구해서 배당받지 못했다. 그죠? 그러면 요걸로도 다시 배당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2억은 받을 수는 없죠. 그죠? 이거 배당 요구했다고 이거 배당 요구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별개의 주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 317조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인도하고 말소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동그라미 동시행관계입니다. 동시에 전세금 반환해야 돼요. 자, 이거 전세권에서는 자 만약에 전세권자가 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다. 그럼 전세권자는 일단은 목적물 인도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하고 전세권 설정자는 돈 주는 거. 이게 동시행관계예요. 동시행관계.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동시행관계인데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려고 그래. 경매를 청구하려면은 민사집행법 41조라는 조문에서 이 동시행관계를 깨트려야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목적물 인도해주고 말소 등기 서류를 줬는데 그때 줘버렸어. 인도해주고 제공했는데 이 사람이 전세금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행지체에 빠지게 했을 때 경매 청구. 이 동시행관계를 깨트려야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11번 판례죠.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하려면 설정자에 대해서 인도 및 말소 등기 의무를 이행 제공 완료해서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6조입니다. 316조는 부속물인데 그 부속물에 이렇게 밑줄 치고 샷심을 하나 써놓으세요. 샷심. 그러면 건물에 전세권자 을이 샷심을 하나 설치했어요. 이게 부속물이거든요. 부속물이면 설정자가 이거 원상 회복해야죠. 원상 회복해서 샷심을 떼가려고 하니까 설정자가 그거 팔고 나가 그러면 팔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전세권자가 사가라 할 수도 있죠. 사가라 하려면 전세권자가 건물 주인으로부터 샷심을 설치하는 데 동의를 얻었거나 그 건물주로부터 샷심을 샀을 경우에 한해서 전세권자는 사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죠. 자,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되고 그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죠. 그러나 설정자가 샷심은 팔고 나가 팔매자죠. 매수 청구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합니다. 자, 이 전항의 경우에 부속 물건 즉 샷심은이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데 전세권자는 사가시오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도 같다. 근데 모래시계 보니까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전세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하면 틀리죠. 작년 기출 봅시다. 보시면 6번 보세요.
프린트 6번. 전세권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전세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면 팔려야 한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므로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틀렸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죠?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어 있습니다. 옳은 걸 고르죠? 옳은 거. 틀렸죠? 1번은. 2번은 법정갱신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 그럼 틀렸죠? 법정갱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이거 틀렸죠? 소멸 통고하고 6개월이 지나야죠? 틀렸죠? 건물 전세권자 인지 소유자 사이에서 상린관계가 준용되지 않아. 상린을 준용하죠? 틀렸습니다. 5번. 전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을 소멸하죠? 5번이 답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세요. 담보물권에서 유치권까지만 오늘 할 겁니다. 유치권. 유치권을 봅시다. 유치권은 쉽게 말하면 유치권은 내가 자동차 수리를 맡겼어. 자동차 수리를 맡겼으면 수리비 줄 때까지는 못 주겠다. 그렇죠? 유치할 수 있죠? 에? 누가? 수리한 사람이. 에? 수리한 사람이 유치할 수 있죠? 그 임대차에서 비용, 아까 전세권이나 지상권에서 유익비 투입이 났다. 유익비 안 준다. 그러면 못 주겠다. 유치할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공사를 했어.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만 준다. 공사대금만 준다. 그러면 유치할 수 있죠? 그게 유치권이야. 자, 유치권이 되려면 그 320조를 보세요. 320조 보면 이렇게 320조는 옆에다가 의무규정이라고 썼어요. 유치권은 의무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특약으로 배제 가능합니다. 그 요건이 4개가 나옵니다.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그래서 유치권은 성립요건에 이 성립요건이 중요한데 이 성립요건의 첫째가 뭐냐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빼도 유가증권일 것 이렇게 나오죠. 하나. 그 다음에 점유한 자. 점유가 요소죠. 그 다음에 물건이니까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요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과 물건, 즉 목적물 사이에 결령관계,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요게 이제 판례가 많단 말이에요. 관련 결령관계,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요게 두 번째 요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변제기에 있을 것. 세 번째가 변제기 도래입니다. 변제기 도래. 변제기가 도래해야죠. 변제기가 도래할 것. 그 다음에 유찰과 유치는 반환거부입니다. 반환거부. 그리고 이 항은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적법한 점유해야 됩니다. 적법한 점유일 것. 그래서 다섯 번째가 여기 의무규정이니까 배제 특약할 수 있죠. 그러면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렇게 5가지 성립요건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판례가 많은 게 여기 적법한 점유. 그리고 유치권은 사례로 잘 등장합니다. 사례로. 그러면 요거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타인의 물건이다. 그럼 여기는 자기 물건 어떻거든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할 수 없겠죠? 가령 땅 주인이 있는데 땅을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그럼 공사업자가 그런 거야. 너 땅 제공해. 내가 돈 댈게. 내가 건물 짓게. 분양해서 나눠 가지다. 그랬어. 그러면 공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건물 지었어. 그러면 건물은 공사업자 거죠? 분양이 안 됐다고 공사업자가 유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 건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채권과 목적물 사이 결연관계. 결연관계는 사실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거야. 가령 아까 객관적 가치 증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필요비, 유익비를 투입했어. 임대차에서. 임대차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임차인이 지붕을 고쳤어. 화장실을 고쳤어. 그러면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죠. 그러면 필요비, 유익비 안 준다고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결연성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사대금 안 줘. 공사대금 안 줘. 공사대금과는 결연성 있죠?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죠? 유치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운송해 줬는데 운송대금 안 줘. 유치할 수 있죠? 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을 안 준다. 보증금 반환을 했더니 안 준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느냐. 보증금 줬다고 뭐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다는 거 아니죠? 에? 관할에 생긴 채권이 아니야. 그 다음에 권리금을 줬다고 권리금 안 준다. 그렇다고 뭐 객관적 가치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 보증금이나 권리금 반환 청구권과는 결연성이 없어요. 또 하나 만약에 계약 명의 신탁했어. 계약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시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명의 신탁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3억을 주면서 집을 사놔라. 그래서 병한테 집을 사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병이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약정은 무효죠. 약정은 무효죠. 그때 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죠. 매수자금 내놔라. 이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3억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그때 부당이득으로 자 3억을 안 준다고 갑이 을의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느냐. 결연성이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 아닙니다. 계약명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근거로는 결연성이 없다. 결연성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논점. 이건도 기출. 이런 거 다 기출이죠. 채권과 목적물 사이 결연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는 여기에 판례는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법률관계. 예를 들어서 매매가 취소됐어. 매매가 취소됐을 때 서로 부당이득은 이게 결연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취소됐을 때. 또 동일한 사실관계, 우연히 옷을 바꿔 갔어. 동일한 사실관계죠. 서로 결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연이지 판례는 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에는 결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일단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했다 하더라도 유치권 성립한다는 거야. 걔한테 물렸어. 그러면 실효비 채권이 발생하죠. 그리고 나중에 걔를 잡았어. 유치권 성립하죠. 결연성은 채권과 점유하는 결연성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 도래입니다. 여기 변제기 도래는 성립요건입니다. 그런데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면 경매 실행하죠. 실행요건입니다. 요건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점유입니다. 점유. 이 점유는 우리 판례가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점유를 하고 이때까지 유치권이 성립해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경매 개시 결정 동시에 기입등기 동시에 압류가 같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자
대부분이 공사대금 채권과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공사대금. 공사대금을 안 준다 이거야. 공사대금 안 준다. 공사대금 안 주면은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그 건물이나 땅에는 반드시 그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아니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집을 경매 청구했을 때 공사업자가 그 건물을 낙찰받은 낙찰자한테 유치권 주장하려면 경매를 신청해서 법원이 경락 허가 결정을 합니다. 경매를 개시해도 된다라는 개시 결정을 하면서 등기소에 촉탁을 해.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하라고 촉탁하면서 그 건물 동시에 압류를 해놔요. 그러면 이 압류 효력 때문에 그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점유를 하고 요때까지 유치권이 성립을 해야 요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점유를 했다거나 이후에 유치권이 그때 성립해서 이 이후에 변제기 도래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압류 효력 때문에 요거는 무력화됩니다. 동시에 압류 들어가니까. 그러면 압류 효력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무력화되니까 이때 유치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경락받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없어, 유치권자가. 이해가죠? 요거 중요합니다. 배제 특이하게 없을 것.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세요. 유치권은 목적물입니다. 목적물의 그 판례 1번 보세요. 수구민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아까 내가 돈 대서 건물 질 거니까 땅만 대주라 했죠?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는 기성 부분은 수구민, 즉 공사업자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자기 건물이잖아요. 공사업자 수구민은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소유 건물입니다. 채권과 목적물의 결정관계죠. 판례 2번은 거기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그리고 임차인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차제. 자, 보세요. 공사대금업자한테 시멘트 공급한 사람, 건축차제 공급한 사람, 거푸집 공급한 사람이야. 근데 이 건축차제 비용을 안 준다고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느냐? 이건 없어요. 왜? 매매대금이란 말이에요. 관하의 생각 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차제를 매도한 자는 건축차제로 건축된 건물에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판례 4번 그 권리금 반환, 권리금이라는 말이 나오죠. 권리금 반환 청구권에 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에 아까 지상권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안 사간다, 부속물 안 사간다. 그렇다고 유치권 주장 안 됩니다. 관하에서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례 5번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로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한 그자가 그 목적물과 결연성이 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죠. 그 다음에 유치권 성립의 판례 6번입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점유 이전에 개를 취득하기 이전에 그 개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개를 나중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으로 보호되죠. 이게 이거죠.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했다 하더라도 유치권 성립한다는 거죠.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 도래입니다. 목적물 적법한 점유죠. 적법한 점인데 거기에 건물 점유자가 원시 취득자에게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 손치더라도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아까 점유는 적법한 점이어야 되죠? 불법행위가 된다면 유치권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밑에는 참조로 보시고, 이건 뭐냐면 이건 뭐예요? 필요비 견해성이 있는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계속 점유하면서 필요비 유익비 투입했어. 적법하지 않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판례 8번입니다. 유치권자는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성립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치권자로 적법하다라고 증명할 필요 없고 이 유치권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너 불법 점유야 라고 증명하는 거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판례 9번, 10번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점유를 해야 되잖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제3자에게 직접 점유하고 자기가 간접 점유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임차의 필요비 유익비를 안 주니까 유치하고 있어. 을이. 그런데 그 점유를 자기 동생한테 네가 좀 점유해. 그러면 제3자에게 직접 점유하고 자기가 간접 점유하는 형식으로는 유치권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유치권자가 이 임대인한테 반환하고 직접 점유하고 내가 간접 점유하는 형식으로는 이 점유로서 적법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자기가 직접 점유하고 즉 채권자로 직접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판례 8번에 판례 9번 유치권자가 제3자 밑줄이 제3자에서 점유 매개 관계에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한다. 아까 동생한테 네가 직접 점유해 내가 간접 점유한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러나 판례 10번 채권자 즉 유치권자입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 아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해서 간접 점유한다면은 심리적 압박이 없죠.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판례 12번 보세요. 유치권의 점유는 경매 개시결정 기입 이전에 개시돼야 됩니다. 이전에. 유치권의 점유가 그 개시결정 이후에 개시됐다면은 압류가 동시 들어가잖아요. 압류가 동시 들어가니까 압류 처분금지에 저촉돼서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3번도 마찬가지죠.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서 압류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압류 효력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나중에 유치권을 성립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업자는 그 매수인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죠. 이해가죠? 압류 효력 때문에 그래요. 또 판례 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후 압류가 동시 들어가죠.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을 점유 이전해서 압류 후에 점유했죠. 그죠? 그래도 나중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됐나요? 5번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 임차인이 임대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거. 이거는 원상복구 약정이죠. 이거는 비용을 미리 포기한 취지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